조선시대에 쓰인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의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먹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도 먹는 것을 잘 다스리면 낫는다고 믿은 것인데요. 이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다 성질이 강한 것을 약재로 분류하고 보다 성질이 약한 것을 음식으로 분류하지만 음식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 맞는 것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잘 먹는 것이 곧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아침은 식사를 잘 못하니까 대충 간단하게 먹고 점심도 식당에서 사서 먹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요. 편의점 도시락도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좀 잘 챙겨 먹기가 좀 힘들어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거나 영양 부족을 겪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 대신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 불균형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식품 산업 발전이나 수입 식품 증가로 가공식품 섭취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당류나 지방, 나트륨 등 영양소가 증가하는 반면에 채소나 과일 섭취는 줄고 있어서 오히려 칼슘이나 철, 비타민, 이보플라빈 같은 비타민 무기질 같은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 불균형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비만, 만성질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의 결핍과 과잉,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들. 그래서일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져 저열량 식단, 고단백 식단, 슈퍼푸드 등이 꾸준히 화제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식품이라도 모든 중요한 영양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균형 잡히고 적당한 양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5대 영양소 중 무엇 하나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5가지 필수 영양소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봅니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이 결합한 물질로 생물체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생물체에 꼭 필요한 화합물입니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녹말 상태로 합성해 저장하고 동물은 스스로 탄수화물을 합성하지 못하므로 식물로부터 섭취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에너지원으로 섭취하는 주된 탄수화물 음식은 쌀이나 밀 등의 곡물인데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곡류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탄수화물의 종류로 알아보겠는데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인 당의 수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탄수화물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단당류, 2개의 단당류가 결합한 이당류, 여러 개의 단당류가 모인 다당류로 나뉘는데요. 탄수화물이 든 음식에 단당류와 이당류, 다당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탕이나 청량음료와 같이 먹거나 마셨을 때 바로 단맛이 나는 것은 주로 단순당질이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은 복합당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영양소로 음식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거쳐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된 뒤 근육과 뇌는 물론 세포 하나하나의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특히 뇌는 단맛이 나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무게 1.4kg 내외에 우리 몸의 4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지만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포도당 양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최근에는 건강을 해치는 적으로 공격받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나쁜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섭취했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당질로 흰 쌀밥을 비롯해 청량음료와 도넛, 과자 등에 오로지 단맛을 더하기 위해 첨가되는 설탕과 같은 첨가 탄수화물이 대표적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 맛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중독성에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식품을 못 끊는 거죠. 그리고 계속 먹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케이크나 단 커피 같은 단 음식을 찾게 되고요. 보통 배가 부르게 되면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야 되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음식을 먹고 싶고 또 안 먹으면 또 굉장히 이 음식을 이런 탄수화물이 많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찾기 위한 행동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단맛 중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른 영양소와 달리 탄수화물이 유독 중독성이 강한 이유도 바로 이 특유의 단맛에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중독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10개의 자가진단 항목입니다. 이 중 8개 이상에 해당되면 중독, 5개에서 7개는 중독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의 항목에 해당되시나요? 다큐에스 제작팀의 여자 팀원 2명도 탄수화물 중독 진단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각각 6개와 7개 항목에 해당돼 탄수화물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탄수화물 중독 진단 테스트에 응해봤습니다. 10개의 항목 중 6개 항목에 해당돼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성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전 증후군, 즉 생리전에 초조해진다든지 불안, 또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있으면서 단맛을 찾기 쉬워지는데요. 이런 생리전 증후군 증상을 또 완화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은 활동량이 적고 주로 생각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좀 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고요. 마지막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잦은 다이어트가 문제가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절식을 하다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찾는 그런 습관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의학적 질환은 아니지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섭취한 탄수화물은 체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 더 나아가 건강의 적으로 내몰리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히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무조건 줄이는 것 또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또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완전히 끊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통해서 기본적인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또 탄수화물 음식 중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 그 다음에 식이섬유 등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두통이라든지 또는 변비, 기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넘치면 체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을 일으키는 탄수화물.
그렇다면 우리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인데요. 체중이나 활동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권장 열량의 55%에서 65%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체중이 60kg인 사무직 여성은 하루 1200kcal의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섭취량과 함께 탄수화물의 질도 중요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좋은 탄수화물은 당분자가 3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복합당을 말하는 것으로 섭취했을 때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골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탄수화물을 전체적으로 다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밥을 비롯한 주곡은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설탕, 시럽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음료, 과자 등의 기호식품은 이 단순당 자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비만과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탄수화물 섭취량을 극도로 줄이기보다는 밥을 비롯한 복합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를 유지하면서 설탕이나 시럽 등 단순당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울룩불룩한 팔 근육, 탄탄한 복부 근육과 등 근육까지 이른바 몸짱이란 이름으로 근육질 몸매는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근육을 이루는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수많은 아미노산의 연결체인 단백질은 내장, 뼈와 피부 등 몸을 구성하는 재료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물질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육류, 어패류, 우유, 치즈 등의 동물성 식품과 두부, 콩 등의 식물성 식품에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곡류나 감자, 고구마 등은 동물성 식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적지만 주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백질은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근육을 더 빨리 키우고 싶은 사람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멋진 근육을 선보여야 하는 보디빌더는 단백질 보충제를 고단백 식사와 함께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대회 준비 중인데 평소에는 운동과 고단백질 식단만으로 충분한데 제가 시즌기라 근육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퍼레이션도 살기 위해서 고강도 훈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단백질의 주요 급원 식품인 닭 가슴살과 채소만으로 구성된 고단백 식단 역시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근육은 길쭉한 원통형 근육세포 여러 개가 묶여있는 다발로 근육세포는 다시 가느다란 근섬유 여러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이때 우리 몸은 혈중 아미노산을 끌어와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어 손상된 근섬유를 회복시키는데요. 이처럼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나 보디빌더처럼 고강도 운동을 장시간 하는 이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2g까지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단백질 섭취량은 그대로 두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같이 1g당 4kcal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근육도 일부 증가하지만 체중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단백질 과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체내 신장 기능의 이상을 볼 수 있고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 증가, 통풍,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복용 중에 소변량이 감소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다이어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부분이 근육인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근육을 키우라는 조언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대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도 다이어트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는 음식을 섭취한 뒤 소화, 흡수, 대사시키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지방이나 탄수화물 식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역시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로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고 두 번째로 65세 미만에서는 사망률이 75%나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암과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4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단백질을 정상 섭취한 경우에 비해 평균 50% 이상 섭취했을 때 신장 기능이 3.5배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은 나이와 성별, 신체 지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 1kg당 0.8에서 1g을 적정 섭취량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남자는 60에서 65g, 여자는 50에서 55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는 인체에서 만들 수 없거나 아주 적은 양만 만들 수 있어서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질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방 함량 또한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 높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육류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육류에는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 함량이 꽤 높습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체내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저장된 칼슘을 체외로 배출시켜 뼈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에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고기 외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에는 대두와 달걀, 우유 등이 있습니다. 그중 대두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건강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개에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달걀 역시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3%를 차지하는 우유 단백질에도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어 우유 역시 중요한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 꼽힙니다. 우유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각종 기능성 펩타이드와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면역 글로불린과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체내 소화효소에 의해서 쉽게 가수분해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율과 흡수율이 매우 높아 단백질 식품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비만의 원인, 먹을 필요 없는 영양소 등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지방의 양이 충분해야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뇌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뇌를 해부해보면 조직이 말랑말랑한 기름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 중량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이 지방질로 지방이 충분히 공급될 때 뇌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어 탄수화물과 함께 인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도 쓰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인 지방이 나쁜 영양소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과잉 섭취로 생긴 문제 때문인데요. 열량이 높은 만큼 많이 섭취하면 비만을 일으키기 쉽고
혈액 속 지방의 농도도 높아져 혈관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이나 생선에 많은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지방이지만 돼지고기, 닭껍질, 버터 등에 많은 포화 지방은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해로운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을 먹으면 혈관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악의 지방으로 불리는 트랜스 지방은 일종의 돌연변이 지방으로 주로 튀긴 음식이나 빵, 과자 등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데요. 포화 지방보다 훨씬 더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일 뿐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까지 낮추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 지방 섭취량은 1998년 40.8g에서 2013년 47.7g으로 15년 사이 약 16.9%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평균 권장량보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지방 과잉 섭취자도 2007년 3.6%에서 2013년 9.3%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은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과식하기 쉽고 그 결과는 비만으로 이어져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하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좋은 지방을 골라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 중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많이 있는 식품은 호두, 잣 같은 견과류, 그다음에 식용유, 식물성 식용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등푸른 생선 이런 곳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는 달리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입니다. 대부분 효소나 효소의 역할을 하는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의 대사를 돕는데요. 그 필요량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소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은 보통 발견된 순서에 따라 A, B, C 등의 알파벳을 붙여 표기하는데요. 그중 비타민 K는 몸 안에서 갖는 기능에 따라 붙여졌고 비타민 B는 복합체로 알려지면서 뒤에 숫자를 덧붙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에는 약 1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등 기름에 녹아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비오틴, 엽산 등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나이와 성별, 키, 체중 등에 따라 권장하고 있는 양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을 적게 섭취하면서 비타민 부족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타민 D라는 것은 사실 햇볕을 받아서 피부에서 합성을 하고 이 피부에서 만들어진 프로비타민 D라는 것이 콩팥과 간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서 이용 가능한 비타민 D로 바뀌게 되는데요. 햇볕을 너무 보지 않는 것이 모자란 원인이겠죠.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도 체육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정상 사람의 약 70~8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비타민 D 부족이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비타민 D는 소나 돼지의 간, 고등어, 우유 등의 식품에 들어있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D는 비타민 D의 전구체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자외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피가 저해선을 받으면 피부에 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3로 합성돼 혈액을 따라 간으로 간 뒤 효소를 만나 25비타민-D로 바뀝니다. 신장 혈액을 돌던 25비타민-D는 신장으로 가서 비타민-D로 바뀌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비타민-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쬐일 때는 창문을 열어 쬐거나 실외에서 30분 이상 팔과 다리 등 신체의 15% 이상이 노출된 상태로 직접 쬐어줘야 합니다. 서구화된 식사 습관,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걱정해 손쉽게 영양제 등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다양한 비타민 보조제가 나오고 때때로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비타민 역시 필요량 이상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이용이 되고 남는 것들은 금세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지방 성분에 달라붙어서 축적되기 때문에 너무 고용량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나 비타민 A는 산모들이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 뇌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산모들은 이 총량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54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산소, 수소, 질소, 탄소를 제외한 50가지의 원소를 무기질 또는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이 100mg 이상인 무기질을 다량 무기질이라 하는데요. 여기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인, 염소 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무기질을 미량 무기질이라 하는데요. 철, 크롬, 이오드,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기질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식품을 통해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인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체적으로 칼슘의 경우에 뼈를 튼튼하게 한다든가 철의 경우에 헤모글로빈 공급을 함으로써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나트륨, 염소, 칼륨의 경우에 전해질 균형에 잘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미량 무기질 중에서는 셀레늄 같은 경우에 항산화 그 영양소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셀레늄 아니고도 아연, 구리, 그리고 망간 등도 항산화 영양소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연의 경우 또 철과 아연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무기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생리 기능을 조절하며 성장과 발육에도 관여하는 무기질 역시 인체에 필요한 양만큼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너무 적게 섭취해서 혹은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무기질이 있습니다. 과잉 무기질의 경우에는 나트륨, 그리고 부족한 무기질의 경우에는 칼슘,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무기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칼슘 그 섭취는 전체적으로 권장 섭취 비율의 전 연령층에서 거의 한 65%, 70% 정도밖에 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더 섭취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영양소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그 나트륨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과잉이 문제가 되는 영양소가 되고 있죠. 현재 저희 목표 섭취량이 2g인데 실제로 섭취하는 그 정도는 목표 섭취량보다 2배 이상, 4g 이상을 현재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무기질 중 칼슘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1위로 꼽히는데요. 영아기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일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노인은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고 있어 칼슘 섭취 부족이 심각합니다.
칼슘은 뼈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99% 외의 나머지는 혈액을 통해 심장박동, 혈관의 수축과 이완, 신경자극 전달 등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칼슘이 부족하다면 뼈 건강과 함께 정상적인 신체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나트륨은 과잉 섭취로 문제가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으로 소금으로 계산하면 5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권장량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어 고혈압이나 뇌졸중과 같은 성인병과 골다공증, 위암 등의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높은 이유로는 한식의 대부분이 찌개, 김치, 절임 등 나트륨 섭취가 높은 음식이라는 점과 잦은 외식 등의 식습관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저염식을 통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 인체 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우유 등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을 제대로 우리 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나 과일, 육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한편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토마토, 굴, 쇠고기, 미역 등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이나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에서도 음식의 조화와 균형은 강조돼 왔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그릇 음식인 비빔밥은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 음식 구절파는 채소와 고기류 등을 밀전병에 싸서 먹는 음식인데요. 영양학적으로 5대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우주 공간을 상징하는 오방색의 재료를 써 음양오행의 사상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구절편이나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 찬 것, 뜨거운 것, 또 매운맛, 단맛, 신맛의 오행을 모두 섞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음식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 외식 사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제대로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입맛에 자극적인 음식만을 찾게 되거나 먹다 보면 필요 이상의 양을 먹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어떤 식품으로 얼마나 어떻게 섭취할 것인지를 짜놓는 식단이 필요한 것.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곳은 한 기업 내에서 운영되는 급식소인데요. 곧 시작될 직원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조리가 끝난 음식을 용기에 담는 중입니다. 많은 직원이 아침을 거르고 먹는 점심이라 하루의 첫 끼니일 수 있는 만큼 맛과 영양을 꽉꽉 채워 만든 음식인데요. 성인 남녀에게 필요한 칼로리와 5대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식단에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반영하고 제철 식재와 통곡물을 사용하여 자연 본연의 맛과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황 현미밥의 탄수화물, 꽈리고추 돈사태찜의 단백질과 지방, 별미 모듬쌈, 콩나물 냉채, 견과류 새우볶음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고요. 젊은 직장인들이 섭취를 소홀할 수 있는 과일을 매 식단에 반영하여 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각 개인에게 배식되는데요. 식재료에 담긴 영양 정보와 효능을 정리한 안내문을 부착해 식단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점심시간은 이제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영양을 채우는 시간이자 머릿속에만 있던 균형 식단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식사를 균형 잡히게 먹다 보니까 오후에 소화도 잘 되고 또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식사를 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영양과 건강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게시하기도 하는데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관심은 많은데 사실 찾아보는 편은 아니라서 식사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잘 모르고 잘 먹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 평소에도 꾸준히 건강한 음식,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외식이 더 많은 직장인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따져 먹기 어려운 데다 식당에서는 많은 양의 설탕이나 소금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 식과는 멀어질 수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도시락이 등장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없었던 때와 같이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도 하지만 요즘은 간편하고 싸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문가의 영양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수제 도시락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강식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락을 만들고 직접 배달하는 도시락 전문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도시락은 전문 영양사의 영양 설계에 맞춰 만들어지는데요. 정기적으로 식단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균형입니다. 네, 저희 도시락은요, 좀 다양한 컨셉의 도시락이 있는데요. 특히 메뉴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양 균형입니다. 전체 열량 대비 탄수화물이 60%, 단백질 20%, 지방이 20%로 비율로 구성을 하고, 칼로리는 평균 700칼로리 이하, 나트륨은 600mg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야채를 사용하고 식사마다 꼭 과일이 들어가도록 구성을 합니다. 이곳은 짜인 식단에 따라 그날그날 음식이 조리되는 곳입니다. 한식, 일식, 양식 전문 조리사가 각각의 음식을 만드는데요. 식단을 짜는 것만큼 조리 과정도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파프리카, 그린빈스처럼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기름에 볶아 섭취하는 것이 영양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식단을 짜는 것만큼 조리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불시 불식, 제때가 아닌 곡식이나 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자의 식습관으로 알려진 말인데요. 이곳에서도 제철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식재료인 감자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땅속에서 나는 사과라고 할 만큼 비타민 C가 풍부한 데다 철분, 마그네슘 등의 중요한 무기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토마토. 여름에 직사광선을 쪼이고 자란 토마토는 가장 맛이 좋고 영양분도 더 풍부한데요. 리코펜과 비타민 A와 C의 함유량이 높아 일반 토마토 한 개를 섭취했을 때 리코펜은 하루 권장량의 60%, 비타민 A와 C의 경우 25%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은 대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파프리카는 기름에 살짝 볶아 지용성 비타민인 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열무도 빠질 수 없는데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비타민 C가 풍부해 식욕을 돋우며 몸의 열을 내려줍니다.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도시락이 만들어졌는데요. 포장 과정을 거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달됩니다. 일주일 중 외식이 절반이 넘는 직장인 이동영 씨는 건강을 챙겨보자는 생각에 도시락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적인 식사를 좀 하게 되고 대충 때우기식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평소에 갖게 됐어요. 좀 덜 짜고 덜 맵고 그리고 또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제품을 찾다 보니까 또 때마침 홈메이드 도시락을 찾게 됐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평소 식사에서 놓치기 쉬운 5대 영양소. 균형 잡힌 도시락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도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영양 처방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은 한 이용자가 상담 중입니다. 문진표를 통해 자주 먹는 음식 등 평소의 식습관을 체크하고 키, 체중, 혈액 등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한 과정입니다. 영양플러스는 성장이 부진하거나 빈혈이 있거나 식사 섭취가 좋지 않는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해서 필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영양관리를 진행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양관리 서비스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그룹 단위로 영양지식, 건강식생활, 식생활관리법 등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월별로 상담 목표를 설정해 맞춤형 영양지도를 진행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어머님 댁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개별 상담을 통한 영양 상태 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한 식단을 짜고 그에 맞는 식품도 제공합니다. 영양플러스에서는 그 영유아의 성장과 임산부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칼슘, 비타민,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해서 그와 관련된 영양소의 그 식품인 쌀이나 달걀, 우유, 감자, 검정콩 등의 필수 영양식품을 권장 섭취량에 맞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식품을 챙겨주고 있는 이은정 씨. 그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반찬이나 그런 걸 만들게 되는데 영양플러스에서는 좀 골고루 야채나 이런 걸 배달해 주니까 좀 다양하게 반찬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먹이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균형 식단이 최고의 건강 식단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자신에게 맞는 칼로리와 영양 식단을 직접 짜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장과 체중, 성별과 나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권장 칼로리와 필요한 영양소에 맞춰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짜주고 그 식단을 기준으로 같은 영양소를 가진 다른 음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게 도와줍니다. 식단을 짤 때에는 5대 영양소를 어떤 비율로 섭취하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요 영양소별 적정 섭취 비율은 총 에너지 섭취량 중에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 정도로 섭취하고 나머지 5대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은 채소, 과일 등을 통해 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33321 균형 식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3321 균형 식단은 5대 영양소의 하루 적정 섭취량을 식품으로 바꾸어 놓은 것인데요. 밥, 국수 등 곡류는 3공기 분량, 육류, 생선, 콩류 등은 달걀 3개 크기의 분량, 채소와 해조류는 익혀서 종이컵으로 3컵 분량, 과일류는 2컵, 우유 등의 유제품은 1컵 분량으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소금, 설탕, 기름 이 3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과 평소 무심코 마시는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와 믹스커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는 화제거리입니다. 온갖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텐데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건강을 생각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첫걸음은 내가 먹는 음식과 올바른 식습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